네, 서울 관악갑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이야기할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려우신 줄은 알지만 지금 이게 이번에 내놓은 안이 정부의 최종 아닌가요? 일단 짧게만. 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은 또 필요하다면 어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또 그런데 이제 공급 능력 한 70% 축소하겠다. 근데 이 축소 수준도 이것이 충분한지도 문제가 되거니와 이것이 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는 내용도 지금 구체적인 수단은 잘 확인되지 않고 자구책은 그냥 취합한 수준이고 그다음에 강공선을 뭐 몇 조씩 발주하고 군함도 몇 조씩 발주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정말 이런 구조조정 계획은 구조조정 계획이라기보다 좀 일이 안 터지게 폭탄 돌리면서 대외적으로 조금씩 뭐 좀 줄여 가보겠다. 뭐 이 정도 안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을 갖고 대우조선이 과연 살 수 있는지 나아가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은 확신하십니까? 앞으로의 참 의원님과 같은 고민입니다. 앞으로의 진행을 좀 더 노력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의 뭐 특정사를 얘기합니다만 대우조선의 경우는 좀 전에 존경하는 이현주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다른 사들은 그래도 또 물론 대우조선도 경쟁력이 있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른 사들도 조정을 하는데 물론 대우조선보다는 훨씬 더 지금 실제로 다른 양사는 구조조정에 상당히 그래도 그 뭐 좀 어느 정도는 그 성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죠. 네, 그 정도 해가지고는요. 저는 보나마나 내년에 여기 계시는 우리 기획재정부 공무원들, 금융위 공무원들,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뭐가 잘못됐으니 한 번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참회의 고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의 구조조정과 연관된 자구책 이행 플랜은 매우 진도가 낮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소난꿀 문제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상태로 여러분께서 조선업 경쟁력 강화, 대우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책임해서 또 한 번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군함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6조 6천억 들여서 발주하겠다는데 아니 막대한 군함 금액의 군함을 조달하는 문제가 군 현대화 계획이 아니라 조선사 연명을 위해서 결정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6조 6천원이라고 한 금액은 제가 다 살펴보니까 국방부가 2028년까지 건조하겠다는 잠수함 보유함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금 6조 6천억 맞춰놨던데요.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의원님 그 6조 6천억은 관공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아니요. 관공선 7.5조는 또 좀 따로 있고요. 예. 아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는 그 정부가 배 사줘서 물론 어려울 때 일부 사줄 수 있습니다. 관공선 포함한 거죠? 예. 일부 사줄 수가 있지만 이토록 이렇게 해서 그 이것으로 구조조정을 연명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의원님, 군함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출자 전환 문제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출입 은행 제가 출자 전환은 법률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연구체를 좀 하실 모양이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채권단에서 좀 다시 회의를 해서 곧 발표. 연구체가 자본과 부채의 중간 영역이 있는 신종자본증권이죠. 그러니까 발행자 대우조선에게 자본이라면 투자자 수출입 은행에서는 주식이어야 맞는 거죠. 이제 물론 그렇게 보시기 들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 그렇잖아요. 저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저거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회계기준원 법률에 의해서 회계에 대한 최종 적을 하는 그 기관입니다. 맞죠? 예. 한국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발행자 입장에서 지분 상품에 해당되는 금융 상품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분 상품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대우조선의 자본 확충으로 들어가는 출자 형식의 자금은 그것에 소요되는 금융상품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분상품으로 이렇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우조선의 그 수출입은행 연구체를 통해서 대우조선 재무제표에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자본으로 표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우조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동시에 저 회계 기준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재무제표에도 채권이 아니라 주식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근데 연구체라는 이름으로 채자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출자가 아니라 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회계 기준상 안 맞는 거잖아요. 자, 투자자 발행처에는 자본으로 표시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면 당연히 투자한 대우조선, 즉 대우조선이 발행한 그 연구체를 정말 사주는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도 그것이 그 지분 투자로 표현돼야 맞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일반적인 채권이 됩니까? 저희가 그래서 질의를 또 저 2013년인데요. 2015년에 회신을 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출 채권의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이고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연구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신종 채권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지분 출자나 다름없는 내용이고 제일 말하자면 채권이나 이런 것을 회수할 때 제일 후순위가 되는 채권이잖아요. 그리고 BIS 비율에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요, BIS 비율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말장난 비슷하게 연구체라고 해서 그냥 채권으로 수출입은행의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회계 기준론에 따르면은 저 말씀대로 보시면 대우조선 입장에서 자본으로 기재된다면 투자의 수출입은행도 당연히 주식으로 표현되어서 올바르게 회계 처리가 돼야지 왼쪽 주머니 다르게 오른쪽 주머니 다르게 표현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출입은행 BIS 비율이 낮아진 국민들이 또 들어가는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이후에 2015년도에 다시 질의하고 회신을 받은 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요. 또 그래서 과거에 자본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BIS 비율에서는 똑같고요. 지금에는 나빠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150% 저기에서요. 위험감시도 동일하기 때문에 아니 두 개가 그렇다는 거하고 어쨌든 연구체든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수출입은행의 전체적인 BIS 비율은 떨어지잖아요. 아니 그것은 저기가 돼야 지금 여기서 채권으로 되면요. 채권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맨 마지막에 있는 채권이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러니까 사실상은 돌려받기가 어려운 채권이고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처리가 되고 지난번에도 제시에 대해서 연구체로 하더라도 BIS 비율이 좀 나빠질 수가 있다. 예, 저도 근데 지금 저도 그 이후로 알아본 바로는 이게 후순위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위험 가중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BIS 비율이 나빠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BIS 비율이 당연히 나빠지죠. 네,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위험 가중치는 동일. 그래서 보세요. 지금 대우조선에게는 자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다면서요. 예. 대우조선에는 자본으로 들어가는 돈을 수출입은행에 보고 사라는 거 아닙니까? 연구체를 예. 수출입은행에 인수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 대출 아니잖아요. 예. 현재 대출 채권이 말하자면 무슨 당연히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지. 왜냐? 대우조선은 회계 규정에는 대우조선은 자본으로 취급하는데 그걸 어떻게 수출입은행이나 다른 형태로 할 수가 있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전례를 말씀을 드리고요. 금감원 질의회신 결과가 2015년도에 두 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원칙을 위반하시면 정말 이후에 여러 국채은행을 다 이르는 형태로 다 망가뜨리게 될 것이고 구조조정은 전문기관도 아닌 수출과 연관한 프로젝트 등의 주제된 업무를 쥐고 있는 수출입은행을 산업은행 같은 공시에서 이렇게 함부로 돈을 쓰고 국민들도 똑똑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임을 끝까지 주중하는 겁니다. 예. 나중에 꼭 지지하겠습니다. 네, 김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예.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정부가 이 사업들을 계획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우리 섞인 목소리가 좀 있어요.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최상목 1차관이 지난번에 발표할 때까지 이 구체적인 자구 계획이 전제가 2018년까지 버텨본다. 버티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든 거죠. 맞죠? 뭐 버틴다는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요. 예, 제가 정리해.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는 업계 호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전제에서 출발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회복이 예를 들면 작년에 볼 때만큼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이다 이 정도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시황을 보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전망이 밝지가 않거든요. 그 머스크사라고 있죠? 예, 그건 제일 해운사. 큰, 해운사 제일 큰 해운사의 그 CEO가 스코어든가요? 그 양반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해운 시장은 글로벌 톱 3의 점유율이 더욱 심화되고 10위권 밖의 중소해운사들의 점유율이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 해운업이 전부 다 이 거대 해운사 위주로 재편되고 있어가지고 업황 회복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공감하시죠? 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할 것이다. 이거 고통스럽게 지금 계속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컨설팅에서 잘 아시겠습니다. 보스턴 컨설팅도 지난 4일 날 보게 되니까 해운 시장이 2020년까지 선박 공급 과잉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 보고서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뭐 일일이 다 어떻게 부정하게 아시겠습니까만. 그리고 이 해운 우인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현대상선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 미안합니다. 질의 계속하세요. 시간 좀 더 주세요. 질의하는데 이거 좀 질의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자, 그 선박 운임도 보니까 이 9월달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간 이후는 반짝 상승했다가 지금 점점 이 운임이 좀 하락되고 있는데요. 예. 그 보스턴 컨설팅이 선박 공급 과잉으로 2019년까지 연평균 최대 2.6%씩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운임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임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갈 때 아시아 미주 노선이 정부 기대와 달리 오히려 현대상선 대신에 중국, 일본 해운사들이 점유율이 더 늘고 있고요.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해운업 구조조정 계획이 첫 단계부터 조금 틀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해운 시장의 전망부터 너무 좀 긍정적으로 보고서 시작한 게 사실이냐. 다시 꼼꼼히 전망을 갖다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총님이나 우리 차관님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예, 그걸 낙관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우리가 한 선사가 대한민국 최대 선사가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정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낙관적으로라기보다는 비관적으로 본 것이고 지금 하여튼 해운도 의원님 지적이 정확히 옳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 지금 한 선사로 이거를 해서 중심으로 해서 꼭 한 선사만 하자는 건 아니고요. 물론 맞습니다. 하여튼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누가 경제 컨트롤 타워의 부조정을 맡더라도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많은데 보니까 이 자료 내용 훑어보게 되면 거시적, 미시적 분석, 단기, 중기, 장기 계획, 기업, 정부, 금융의 역할 분담 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염려스러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해운업이 잘 돼야 조선업이 잘 되고 그렇죠? 해운업이 그렇죠? 잘 돼요? 예, 해운업의 활성화가 조선업의 활성화를 갖고 오게 그렇습니다. 되고 서로 굉장히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철강업하고 있습니다. 기계업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산업 전체 영화들 그렇습니다. 이거 좀 하는데 얘들 좀 지키세요. 사실 하더라도 왜 이럽니까? 질의한 사람 질의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왜 좀 잘하세요? 진행 좀 잘하세요? 이게 예, 뭡니까? 미안합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네. 그래서요,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정부의 구조조정 주도 지원이
지나친 간섭으로 민간기업의 특성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여기에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시키면서 계속 나가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성공의 두 가지 요치 하나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경제 주체들 여기에 지금 이 엉망으로 만든 이 기업가들 또 노조를 포함해서 그 모럴 해저드 그 있지 않습니까? 방만 경영, 부실 네. 경영 예. 또 금융당국자들의 대출 관리, 여신 관리에 엉망, 그다음에 정부의 형식적인 관리 이게 이제 큰 또 문제겠고요. 이게 이제 흐트러짐 없도록 해줘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이 해운 산업의 이 구조조정 문제는 이 국내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이 국제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그렇습니다. 빈틈없는 예. 전망과 대책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 생각되는데 맞죠?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의원님 그러나 이게 말씀 저는 맞습니다. 예. 이 보고서대로 그냥 이 쓰면 페이퍼 내용대로만 그치지 말고 이게 현실화되고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점을 갖다 강조하고 싶고요. 예. 이게 뭐 보고서 보게 되면 다 살아나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됩니다만은 또 그게 현실하고 다르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뭐 저희가 낙관적인 그 전망만 놓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맞습니다. 같이 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죠. 언제쯤 합니까? 예, 보통은 뭐 4달 중순쯤에 4달 중순쯤 하게 됩니까? 예.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바로 저 부총님이 지금 이런 상태에 계시고 또 신임 부총님이 내정돼 있기 때문에 경제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 그럴까요? 혼란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어떤 분의 정책과 이념이 여기에 이 내년도 정책 방향에 투영이 돼야 될 것인지 그것도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것도 뭐 예, 뭐 현실적으로 그런 걱정하실 그런 수 점이 있겠는데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러나 뭐 저 우리 후보자하고 예. 제가 적어도 앞으로 이제 끌어나갈 또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그 혹시 그 경제 전까지- 리더십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예, 싶고요. 예. 그다음에 두 뭐 제가 그때까지 번째는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대선 결과 곧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당선자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트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다른 나라가 다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마 이 우리 산업연구원 보고서도 보니까 누가 당선되더라도 통상 환경이 점점 악화될 것이다. 소위 미국의 시장 보호가 더 강화될 것이고 한국의 시장 개방력가 거세질 것인데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예. 아직 경제 파워가 예, 아직 자리 잡지 못해가 대단히 참 우려스럽거든요. 예. 또 함께 좀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제가 지금 뭐 하여튼 흔들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선 이런 것은 무슨 뭐 우리가 무슨 각자의 무슨 경제 철학이 다르지도 않지만 혹시 하더라도 이거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준비 대부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하시죠. 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부총님과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가 기준이 2015년도에는 재해석됐고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예, 금감원. 예, 그 자료를 예. 저한테 지금 바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함 아까 6.6조였고요. 예, 그 당연히 뭐 예. 7.5조에 포함되어 있는데 6.6 군함 6.6조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호위함이니 뭐 이런 걸 제가 착각을 예, 했습니다. 군함 6.6조에 대해서 필요한 시기 또 전체 금액 등에 대해서 이렇게 매트릭스로 짜서요. 예, 이 예. 자료도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국회법에 그 질의 순서와 관련해서 해당 의원끼리 양해가 됐거나 아니면 그 당의 간사가 순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건데 새누리당의 간사님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해당 의원이 반드시 출석해가지고 그 의원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관례로 운영되지도 않았고요. 새누리당 간사님이 그런 식으로 전횡을 휘두르면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실에 물어보니까 관례로 의원님들이 계신 분들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아니, 그게 법에도 그다음에 없는 얘기고요. 말씀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행정실에 물어봐가지고 그 의견대로 의사 진행을 행정실장님 하는 여기에 대해서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질의 순서는 의원들 간에 얼마든지요. 전화 통화나 뭐 아니면 네. 여러 가지 상황에 순서는 의해서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건데요. 뒤에 아니 위원장님이 무슨 의원님들도- 권한을 가지고 제가 권한이 네? 아니고 지금 행정실에서 그렇게 쭉 민주당이- 운행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이 겁니다. 요구하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국정감사 때도요. 새누리당 간사 때문에 우리가 증인 채택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참고 간사는 있는 증인 거예요. 간에 협의해서 정한 네? 겁니다. 저희가 지금 참고 있는 거고 상임위에서 싸우기 싫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새누리당 간사가 휘두른 그 전횡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회견할까요? 네? 기자회견 하십시오. 최순실과 관련된 증인 단 한 명도 못 받는다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누가 최순실하고 해서 그런 적 있습니까? 그렇게 억지 말씀하지 마세요. 뭘 억지 말씀을 하지 마세요. 최순실 간사 반대를 누가 제대로 하세요. 했습니까? 간사 제대로. 최순실 반대를 누가 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자, 저희가 그 국정감사 때, 네? 국정감사 때 간사님, 최경환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증인 신청을 했는데 간사님 반대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박영선 그런 의원님, 걸 간사는 감안해서 3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정한 겁니다. 증인은요. 그러니까 그 반대한 장본인이 바로 본인이시잖아요. 간사는 새누리당 간사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간사 증인 신문에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석고 대제도 시원찮은데 그 질의해 주십시오. 잘난 질의 순서 하나 에? 그 위원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민주당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의원님, 제가 민주당 요구라 들어주셨다고 한 게 아니고 질의 순서 교대는 의원님들 간에 계신 의원님들 간에 교환이 된다고 행정실 그런 해석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행정실장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호 부총리께서는 오늘 해운 구조조정,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의원님들이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반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석유, 이 발표대로라면 석유값이 60불 이상 올라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해양 플랜트가 활성화돼야지 가능한 일이고요. 세 번째, 물동량이 늘어나야지 가능한 일인데요.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이 현재로서는 다 어둡고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그러한 것들인데 어떻게 해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이렇게 세 회사 3사 체제를 유지한다는 근거가 되는지 저는 첫째 그 근거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지금 다 망가졌고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발표대로라면 2017년까지가 임기인 현 정부가 2020년까지 3사 체제를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대우조선해양이 부도 처리가 되면은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일시에 13조 원의 손실을 입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관해서 이런 어떤 대책이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요. 이 조선 3사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경영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다음 정권의 책임을 떠넘기겠다. 한마디로 지금 이런 대책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발표하신 것들, 이런 것들은 신뢰할 수 없고, 전혀 그 처방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해운산업 구조조정은요, 여기는 최순실 게이트와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현대가 세계 17위였고 한지는 7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된다면 한진해운을 살려야 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을 훨씬 높게 봤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뒤바뀐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한진해운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 현재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상 이것은 누가 봐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중에 어떤 것을 살려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물류의 유통 구조적인 면을 봐도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을 떠안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더 불안한 요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현대상선도 잃어버리고 한진해운도 잃어버릴 거다라는 게 이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아까 말씀하신 먼저 말씀하신 조선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60불 이상이 돼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3사가 대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 말씀하셨는데요. 해양 플랜트는 특히 대우조선의 경우는 대폭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유도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해운업 쪽에서는 현대상선의 경우는 이른바 저희가 내세운 원칙에 의해서 첫째 자구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용선료 협상에 성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이 정도나마 된 것이고요. 한진해운은 그 자구 노력부터가 어긋나고 그러다 보니 용선료 협상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용선료를 깎아내질 못한 것입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이 특별히 한진해운 또 해양수산연구원 자료는 5월 22일에 그냥 현재 매출액 그 당시에 단순 가정을 근거로 해서 우위에 있다는 그런 뜻이고 저희도 한 4월쯤에는 한진이 우위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원칙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반대로 돼버린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무슨 한진을 특별히 나쁘게 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것은 결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부총리 답변이 굉장히 수박 겉핥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도 지금 부정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하고 영향이 있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지위원장 사퇴 압력과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정책 결정을 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정말 창피하고 좀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조정을 지금에 와서야 발표하는 기획재정부도 저는 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동안에 이걸 몇 번을 미뤘잖아요. 그 몇 번을 미룬 이유가 최순실 씨한테 허락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감옥 들어갔으니까 이제 발표하시는 거죠? 의원님, 해운업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요번에 나오는 것은 해운업의 장기 발전 방안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관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은 또 조선대로 정말 빨리 하려고 아까 어떤 의원님 왜 이렇게 또 이 정도를 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하면서 빨리 하느냐고 그러는데 저희로서는 이거라도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물론 진선지미안을 못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순실이라는 특정인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출입은행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거는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 내부 조사 1차 한번 저희가 한 거 아직도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셔야죠. 예,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사한 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예, 결론이 나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순실 예산 그거 빨리 정리해서 주세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예산. 예, 알겠습니다.